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7편 도요다의 관리회계, 제7편 중에서 제1화 남교수를 혼란시킨 경제적 진주만 공수, 7-1화 시작하겠습니다. 제1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유학하고 있을 때 1984년 늦가을에 랜싱이란 도시에 있는 중고차 판매점을 가서 2,000불짜리 중고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가봤더니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제 소개를 하고 딜러한테 가서 2,000불짜리 중고차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딜러가 뭐라 그래요? 닥터나? 응, 잘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요? 저는 아직 닥터가 아니에요.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닥터남. 너한테 내가 꼭 보여줄 게 있어. 하더니 중고차 진열된 데를 지나가고 신형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황해갖고 저는 중고차 사러 왔는데요. 딜러가 뭐라 그래? 아니야, 닥터남, 너 이걸 보면 내 실력을 알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곱게 모셔놓은 혼다 시빅이란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아직도 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엄청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었습니다. 바로 이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여준 게 바로 이런 차입니다. 제가 이제 물방개 같다고 했는데요. 혼다 시빅 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10년 된 잘 빠진 GM차를 구매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4-5년 탔는데요. 수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 구매할 게 못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학 시절에 교수님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분이 자랑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분이 왜 이랬는지. 바로 미국인들의 일본 제품 열광 때문에 이랬습니다.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도요타 혼다 차를 몰고 출근하여서 카시오 전자계산기와 캐논 복사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소니 워크맨을 들고 조깅하다가 니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거실에 들어와서는 소니 트리니트론 TV를 보는 일상이다. 제가 유학했던 1985년도에는요. 벌써 미국 가전 시장은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히다치, JVC, 사뇨, NEC, 미쓰비시 일렉트닉 등 많은 제품이 들어갔고요. 1980년대에는 칼라 TV가요. 가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라 TV 시장을 완전히 제패해갖고 그 당시에 소니 쇼크, 파나소닉 제국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나 일본 TV가 미국 시장을 점령했냐 이렇게 됐습니다. 75년부터 90년까지 5년 간격으로 보면요. 25, 45, 70, 80%가 되고 미국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1975년에 RCA라는 회사는요. 칼라 TV의 대명사예요. 70%부터 쭉 떨어져갖고 마지막에는 한 8개, 9개 있는 회사 중에서 한 회사, 이 회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 10대 전자기업의 매출을 보면요. 일본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제차 공습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Japanese Invasion. 진주만 공격이 다시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GM, 포드, 크라이슬러 세 회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가 1970년대에 일본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5% 미만의 점유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소비자 3명 중 1명이 일제차를 소유했습니다. 40%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일제차가 당연히 우위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연비가 일단 좋아요. 아시다시피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차 그리고 연비가 좋은 차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서는 일제차는 고장이 안 났어요. 디자인은요, 그 대신 좀 딱딱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미제차는요, 화려하지만 좀 비경제적이었습니다. 제가 산 차가 왜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났는지 당연한 거예요. 결함이 많은 차였으니까. 그래갖고 1971년 타임지 커버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How to cope with Japan's business invasion. 일본 기업 침략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71년에 이런 논조였어요. 근데 81년 되니까 10년 후에는 How Japan does it. 일본은 뭘 하고 있지? The world toughest competitor.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경쟁자다. 여기 보시면 사무라이가 니콘 카메라, 그리고 카시오 손목시계,
카시오 전자계산기, 캐논 전자계산기 들고 골프를 치러 일본 사람들은 떠나고 있네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스위코터가 끝났는데 나는 아직도 일본 차를 가지고 있다. 야, 나는 이렇게 막강한 딜러다. 내 실력 알겠지. 이걸 보여주려고 저를 끌고서 신형차 있는 데 가서 쬐끄만 물방개 같은 차를 보여준 거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멋있는 미제차를 사고 싶어서. 반도체 협정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80년대 일본이요, D램 시장 70%를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덤핑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86년에 드디어 미일 반도체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일본은 가격 덤핑 안 하겠다. 그리고 일본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 반도체가 20%를 확보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국 미국은 제조업 포기하고 팹리스로 가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돼요? 제조업으로 가는 거죠. 70년대 타임지, 80년대 타임지 봤죠? 이제 80년대 말 타임지는 트레이드 워 하면서 이제 신났어요. The US get tough with Japan. 여기 엉클 샘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스모 레슬링 선수가 있네요. 내가 비록 수입 제품한테 당했지만 무역 전쟁에서 내가 이길 자신 있다. 그다음 질문은요. 어떻게 30년 만에 경제적 진주만이 허용됐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게 2차 대전 끝나자마자부터 50년대부터 그냥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OEM으로 들어갔다. 섬유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순전자, 즉 워크맨 같은 거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고요. 자동차, 그리고 기술선도 전자, 아주 복잡한 전자제품이 들어갑니다. 가전들이요. 그리고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 가격 싸요. 품질 좋아요. 그리고 매년 새로 제품이 나와요. 일본 중고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유학할 당시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차를 사서 중고로 팔아도요, 가격이 똑같아요. 매년 새 차가 나오면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협력하기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력, 기업 간 협력, 정부 기업 간 협력.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노사협력은요,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기업별로 노조가 있어서 협상을 기업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사심이 생기게 되죠. 싸움도 안 일어납니다. 결국 1950년대 이후부터는 전쟁 끝나고서는 조금 노조가 아주 격했지만 그 후에 기업 노조로 바뀐 다음부터는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노사관계에 따른 집단적 충성심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메이커와 하청업체 협력입니다. 메이커 밑에 하청업체들이 쫙 따라붙는 겁니다. 하청업체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금이 없으니까 메이커에 의존하고, 또 메이커들은 장기적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하청대금 연장 방지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50년대는. 근데 고도 성장기 50년, 60년부터는 이제 하청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술 지도 같은 거라고 품질 보증 체계를 합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해외 조달을 하게 되면서 협력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기업 은행의 협력은 어떻게 돼요? 일본 주식회사라고 서양 학자들이 불렀습니다. 일본 고도 성장기 때의 경제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정부 기업 은행이 하나의 초거대 기업처럼 통일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일본식 자본주의 체제다라는, 즉 일본 전체가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움직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부는 계획과 조정을 했고요. 그 정부란 게 누구냐? 통산산업성, 미티라 그러죠. 그리고 대장성, 현재 재무성이죠. 이런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전략본부, CFO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계열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재벌, 계열별로 움직였고, 그 계열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 상사, 제조사, 보험사 이렇게요. 그래서 정기적인 계열의 사장회에서 정보 공유와 투자를 했습니다. 주거래은행 제도를 썼습니다. 내부 자본시장의 역할을 했어요. 인터널 캐피탈 마켓 역할을 은행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산업을 지휘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쓰비시 은행이 미쓰비시 그룹을, 스미토모 은행이 스미토모 그룹을. 일본 주식회사의 핵심은 재벌이네요. 전후에 해체됐다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재벌의 해체, 계열의 탄생입니다. 다음 주제 재밌게 기다려보세요. 예, 고맙습니다.